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주민수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중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6일이 디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관련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워낙 중동 정치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 짓는 거 한번 고려해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과 같은 출처에 있는 글들을 읽어봤을 때요, 매우 흥미로운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들이 왜 그런지를 하나씩 보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것과 관련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접근은요, 지정학입니다. geopolitic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 일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로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연속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단 제가 7개의 나라를 제시할 건데요. 이 나라별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타르부터 할게요. 예, 출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ECFR,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번에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타르는 이 에너지 변동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예, 카타르 같은 경우는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우위권을 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정치 그리고 정세 이런 걸 봐서 그런지 올해 1월에 카타르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그래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꽤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이란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우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을 또 도모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란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 의식해서 카타르가 조금은 미국 편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유럽 집행위원회를 봤을 때도 카타르는 좀 갑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간 카타르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카타르가요. 네, 어떤 조사냐면은, 카타르가 유럽 단일 시장에다가 이제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장기간 계약을 사용한 혐의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튼, 쉽게 말하면, 카타르가 유럽 단일 시장을 가스 공급을 안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경위가 되냐 조사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을 보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카타르는 주요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천연가스를 보통 아시아권으로 많이 그 수출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본인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뭔가 이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비난이라든지 경제 이권을 장악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저번 영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슈로 접근하게 될 건데요. 그 지정학과 관련해 가지고요. 2018년에 카쇼크지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죠. 여기에 있는 그 영사관 건물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건물이 있는데요. 이 카쇼크지는 언론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업무가 있어서 그
영사관으로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 영사관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요 용의자가 빈살만 왕세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국왕이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총리 마냥 이렇게 모든 정책을 어떻게 총괄하고 있는 사람은 빈살만 왕세자죠. 이 사람이 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정책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했든 안 했든 일단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미국, 유럽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석유 공급을 증강시켜라. 유럽으로 석유 수출을 늘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약 늘린다면 그러면 미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그럼 비난을 좀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비난을 좀 약화시키고 사우디아라비아 말을 들어주는 대신에 석유 공급을 늘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게 뭔가 콤플렉스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억제시키는 기능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복잡하게 섞여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7개 나라 중에서요. 가장 중요시 봐야 할 나라 중에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터키는 위치상으로요. 아주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펜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터키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뭐 그리고 있죠. 터키입니다. T로 할게요. 터키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블랙이라고 할게요. B라고 할게요. 블랙 하고요. B 위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랑 터키 사이에 흑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터키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습니다. 예,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터키에서 바로 오른쪽에 왼쪽에 뭐가 있나요? 뭐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다 유럽들이죠. 보시면은 터키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흑해를 물론 두고 있지만요. 자, 특히 흑해 같은 경우는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했죠. 당연하죠. 그 러시아가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항상 차지하려고 했던 곳이 흑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 방면 그 대서양 방면으로 가려면요. 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쪽을 장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흑해에서 터키로 갈 때 이스탄불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해상으로는 이스탄불을 거쳐야 되고 뭐 영토로서는 이렇게 시리아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꼭 터키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너무나 중요한 나라고 유럽도 역시 그러한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곳이 터키입니다. 오스만 제국 역사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설명이 좀 되고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봐 억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토에 가입돼 있죠. 게다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냉전 시기 때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맥락으로 그리스, 터키가 나토에 가입이 되었었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터키는 또 우크라이나 위기가 있다 보니까 서방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본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지금 정복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본인의 영역으로 넣으려고 하고 우크라이나까지 나토로 가입시키려고 서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동시에 터키도 역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그러니까 지정학이라고 제가 이 주제를 잡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지정학 영향을 지대로 받는 곳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은 터키가 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 판매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월 초반에 계속해서 그 터키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또 오른쪽 위에 링크를 하나 더 달게요. 제가 작년에
터키가 국제적으로 그 군의 군사력의 힘, 그리고 군대 기술의 힘, 이걸 어떻게 발휘하는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도 이 대러시아 교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러시아라는 거는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한 교류를 한 겁니다. 많은 무기 판매가 있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TB2 드론이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우크라이나다가 이게 터키 국산이에요. 터키 국산이고요. 바이라카르일 거예요. 여기서 만든 건데 아무튼 여기 오른쪽 밑에다가 참고로 그려놨습니다. 무인 항공기고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무기가 나갈 수 있게 해놨고 650kg이면은 한 중형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드론인데 러시아로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되고 있었고 지금도 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 같은 경우는요, 유럽연합 가입 좌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적 행보 때문에 서방하고 좀 완전히 친하기는 또 힘든 입장이긴 해요. 하지만, 러시아에게 좀 경도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이랑. 근데, 오히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 좀 신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더 자신만만한 외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즉, 터키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의 정세가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키가 현재로서 좀 중동 국가로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서방에 대한 중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아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 이 흑해를 이용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러시아가 또 이 유럽 진출을 위해서 뭐고 이스탄불에 있는 뭐 해협 있죠? 보스포러스 해협 이런 데에 통과가 아마 빈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터키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흑해로 진출시켜야 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여기 죄송합니다.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인데요. 여기도 터키의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구역이 있겠지만요. 무튼 네, 터키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터키 역시 본인의 컴플렉스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중해 방면에 여러 가지 그 해상 영유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리아 외교 정책, 또 시리아 국경의 군사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그 에르도안의 권위주의적인 국내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완화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가는 거죠. 즉 에르도안의 이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입장인 겁니다. 그렇게 터키도 이펙트가 크다 볼 수 있고요. 시리아, 리비아를 또 하나의 케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러시아에 비해 좀 취약한, 그러니까 유럽 세력들이 러시아에 비해서 좀 취약하게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즉 러시아 힘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곳이고요. 근데 여기는 주로 키워드가 인권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위기인데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서방 세력과 러시아가 계속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서방과 러시아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리아, 리비아 이런 곳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서방 세력이 만약에 러시아에게 그 제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복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봤겠지만은 리비아 바로 위에는 지중해를 두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리비아에서 난민이 많이 갔었죠. 그 유럽으로요. 그래서 러시아가 리비아 내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는 면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고 또 새로운 충돌을 일으키면은
또 리비아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난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러시아로 가겠습니까? 노노노.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옆 중동 국가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바다 건너면은 꽤 그래도 경제력이 괜찮은 이탈리아, 스페인, 뭐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로 난민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외국이 노동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 불안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복지 정책에 있어가지고 등 여러 가지 타격이 입혀질 거란 겁니다. 간접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계산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근데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리비아도 문제지만은 시리아는 더욱더 인권 문제가 좀 심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뭔가 실효적인 면이 별로 없어서 사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연될 거란 겁니다. 서방과 러시아의 그 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리비아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유럽의 안보 태세랑 유럽의 경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이란입니다. 이란은 현재 큰 이슈가 핵 합의 복귀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러시아가 이란의 핵 합의 복귀에서 아주 constructive, 건설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서방 국가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었죠. 물론 미국은 좀 더 지하적으로, 뭔가 비공식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 공식적으로는 이 서방 세력과 러시아 다 긴밀히 협력을 했죠. 밑에 보시면은 JCPOH라고 하죠. 이 핵 합의하는 과정들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 보면은 서방 국가와 러시아, 중국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간의 협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좀 더 강경한 태도로 나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방에게는 말을 들어주지 말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핵 개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긴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핵 합의를 요구하는 국가들끼리 지금 경쟁 및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신경을 덜 쓰게 될 여지가 있죠. 더 급한 건 이 우크라이나니까요. 그래서 긴장은 고조가 되고 지금 유가 상승 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란도 역시 손해는 볼 게 없다는 거죠. 한숨을 돌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협상하러 나왔는 국가들이 싸우고 있어요.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이란이 협상의 대상인데 이란이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영향력 높아지겠죠. 이란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이 둘의 중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 합의를 골자로 해서요. 이런 것들도 역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랍에미리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섯 번째인데요. 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2010, 이미 2년 전에,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이스라엘하고 오만, 미국, 이렇게 같이 해서 그 도움을 받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의 기조가 많이 안 변할 거예요. 일단 서방의 동조는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많이 백그라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러시아와 좀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계할 태세를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석유 점유율이 좀 꽤 적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러시아가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 선급된 나라들 중에 조금 다르긴 하죠. 서방에 좀 더 동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요. 특히 여기 이스라엘도 같이 배경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같이 언급을 할 텐데요. 이스라엘 역시 이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시밀러한 태도를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미국이 많이 깔려 있죠. 확실히 가장 최우선시되고 있는 우방 국가가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예루살렘 문제도 그렇고 뭐 경제적 지원도 그렇고 유대인 그 민족 비율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차지하는 유대인의
어떤 영향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일 텐데. 아무튼 하지만 좀 변수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했죠. 많이 했지만 러시아를 새로운 국방 이웃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게 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시아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리아, 이란 쪽으로 꽤 사이가 나쁘지 않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이러한 복잡한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시리아 내에 이란 연계국표를 공습하기 위해 이스라엘 하는 거겠죠. 러시아 협력에 의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 출처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 이스라엘만 봤을 때는 그렇게 외교 관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1차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기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 하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더 이제 판을 펴는 거죠. 이스라엘은 현재 자국이 그 위협을 받는 대상이 있다. 위협을 가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요소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어적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리아든 이라크든 간에 뭐 핵시설이라든지 뭐 이란 시설 있으면 무조건 공습을 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좀 구한다라는 것인데 모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특히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군이 있는데 그 러시아 군들이 이란과 협력 안 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 시리아 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간에 서방과 동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러시아 자체하고도 그렇게 거리낌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시리아 군대 파견이 좀 거리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직접적인 이 시리아 내 무기를 그리고 시리아 내 기지 공습을 위해서는 러시아하고도 공존을 하게 될 것이다. 협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일곱 국가를 언급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8개의 국가긴 하죠. 근데 뭐 시리아랑 그 리비아 하나의 부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7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동 국가들이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좀 더 강조를 했던 터키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나 국가 위상 그리고 무기 협력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의리진 않겠습니다. 터키는 좀 강해질 걸로 보이고 있죠. 다른 나라도 역시 뭐 국제적인 정치 불안, 위기 그리고 석유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외교적인 것들, 지리적인 요소들 포함해서 중동 국가 역시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또 있습니다. 네. 중동이 과연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어떤 영향을 받고 미치는지 또 중요한 게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또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